예, 안녕하십니까. SYS 설용수 TV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다소 숨통을 트일 것 같이 2주 전에 남북 간의 직통전화 또 그리고 군통신선까지 복구가 돼 가지고 남북관계 조짐이 대단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풀리면 북미관계도 잘 풀릴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라고는 그런 우리의 염원이 점차 실현돼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또 갖게끔 했던 얘기가 바로 2주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심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일보 종합 취재팀이 발표한 근거에 의하면 소위 그 자주통일 충북동제라는 간첩단 조직이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 정보 국정원이죠. 국정원 그리고 경찰이 조직에 시작을 했고 5명, 4명 정도가 구속당하고 또 나머지가 지금 현재 조사 단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코로나 전국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놓고 지금 여야 간에 후보자 경선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국론도 분열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난무하고 또 네거티브 소위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파헤쳐가면서 소위 자기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 앞에 남북관계도 지금 긴장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그걸 폭발해버리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소위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남쪽에 대한 여러 가지 협박에 가까운 수준의 용어들을 동원해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시작된 예비훈련이지만 다음 16일부터 그러니까 8월 16일부터 본격 훈련이 돌입되는 한미연합훈련, 그동안에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고 남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만일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 소위 그들이 말하는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는 상당히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물론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은 심지어 국회에서는 74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되기를 요구하는 국회 동의서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미 간에는 여러 형태의 의견 조율을 했고 그 결과로 한미연합훈련은 계속해서 하되 그 규모는 대폭 축소하고 과거와 같이 시뮬레이션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아마 결정된 것으로 내부적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북쪽에는 그들이 위협이라고 느끼는 한미연합훈련이 공격적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방어적 훈련이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깊은 내용은 전작권이라고 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주고 있는 우리 한국 정부가 그것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소위 한국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검토하는 중요한 하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어차피 거치지 않고서는 최악의 경우 어떤 실전 상태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작전지휘부가 이제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옮겨오는데 그런 모든 훈련은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라서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위협을 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거부한다거나 또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훈련의 영향을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쪽으로 간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의 김여정이한테 끌려다닌다는 이런 국제적 비난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특히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후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 과거에도 우리가 북쪽이 우리 쪽에서 가장 강한 무기인 전단을 살포하자 북쪽에서 위협을 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또 위협을 강한 예가 연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랴부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도 또 우스운 일이죠. 북한이 요구한다 해서 다 들어준다면, 심지어 외교장관, 국방장관까지 경질하면서까지 북한의 비율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건 참으로 우리가 대남 혁명 전략이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기고,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해방 논리, 혁명 논리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자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은 1960년대 한국전쟁 이래로 한국의 굳건한 안보를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유지해왔고, 그 바탕 위에 경제건설이라는 놀라운 기적같은 건설을 통해서 이름하여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우린 선진국입니다.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문화적 배경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떠들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행위들은 국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번 여러분 보궐선거, 쉽게 말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봤지 않습니까?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 조직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한 예를 들면 서울시장은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25개 선거구 중에서 24개구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의 각종 시의회 의원들도 90%가 민주당입니다. 그 표들이 조직적으로 살아서만 움직인다면 오세훈 시장의 당선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민심은 뭘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정치적 쇼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대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북의식 또는 북한의 정체의 동향, 김정은 권력의 현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마 한 간부급만 7,000명을 평양에 모았어요. 거기서 김정은이 놀라운 변화를 시도한 것처럼 노동당 규약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까지 이르렀던 신화적 정치체제를 부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일성 앞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미사리구들, 또 김정일 앞에 붙어있던 성군 사상이 깔려있는 여러 가지 조작된 신화들이 김정은에 의해서 부정됐거나 축소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수령이라는 단어로 딱 규정해버리고 그들 나름대로 과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모든 이데올로기는 순수 이데올로기다. 이제부터 내가 내놓은 이데올로기는 실천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마치 김일성 시대 우리 민족끼리라는 남조선 해방 논리를 또 김정일 때 와서는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성군 사상, 이런 것들을 마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좀 더 보완하고 승화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 김정은이는 그것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제 공화국은, 그들 말하는 공화국은
신화적 통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정치 밑에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약침 민중주의죠. 이번에 충북지역에서 나타난 간첩단 사건의 신조에 2017년부터 조직이 구성되고 그 활동의 범위가 과거의 군사적 동향이나 어떤 정책 동향을 확대해 가지고 시민의 여러 조직에 침투하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환경단체, 인권단체, 심지어 노인단체, 여성단체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지령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접선은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수십 차례 접선이 있었고 심지어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가서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경에서 지정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심지어 자금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아파트 같은데 살지 않는 무인 우편함에다 현금을 넣어놓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가고 남쪽에 가거든 보낸 물건을 잘 받았습니다 하는 배달부가 배달해준 물건에 대한 대답처럼 체계화된 조직을 움직였습니다. 공작금만 현재 나타난 것이 2만 부를 수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암호가 소위 수신 받았던 암호들이 지령문이죠. 그들의 이불 속에서 조그마한 CD로 발견돼서 컴퓨터에 의해서 익혀지고 또 새로운 지령을 실천을 북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컴퓨터는 낡은 것을 사가지고 한번 사용하면 그걸 폐기해버리고 다른 컴퓨터로 이동하도록 하는 치밀한 계획도 그들은 세웠습니다. 최근에 세계일보 종합취재진의 내용에 의하면 북쪽이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해체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수 정권이 앞으로 정권 탈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보수 정권의 가장 약점인 여성 정책, 그래서 이름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취약한 약점을 들어서 여러 사회단체, 조직된 사회단체 속에 침투해가지고 민심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갈등을 증폭시켜서 투쟁의 목표를 진행해 가도록 지시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재판을 통해서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전달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간첩이란 용어를 들어본 지가 대단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과거엔 뭐 이순실 간첩 사건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가물가물해요. 저같이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귀에도 가물가물해요. 근데 최근에 국정원이 갑자기 이 문제를 발표하도록 했고 또 언론 여러 가지 지상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북한에서 남조선 해방이라는 논리, 대남 혁명 논리, 이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의 담화문도 있었습니다. 통전부라는 것은 우리나라 통일부에 속하는 거죠. 그건 당 안에 있는 겁니다. 노동당 안에. 노동당 밑에 국가가 있는 나라 체제니까. 거기서 대남혁명을 주도하죠. 북한은 통일부는 없습니다. 당 안에 대남혁명사업부가 있죠. 그 담당이 지금 현재 김영순이로부터 지금 김영철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동당 규약을 전면 수정하면서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의 신화적 정치 용어들, 그래서 신화적 용어들, 무슨 뭐 압록강을 가랑잎 타고 건너다녔다느니,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느니, 이런 전설적인 용어들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조선의
사회주의와 소위 전체 조선의 공산화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치 김정은이 미국의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사실상 두 차례 가진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번, 하노이에서. 그때 나타난 모습은 할아버지 딱 닮은 체구에 몸무게가 뭐 한 143kg까지 갔다니까. 지금 최근에 한 20kg 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대한 몸체를 가지고 유연한 것처럼 마치 북한도 보통 국가로 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5개년 경제계획이 김정은 때만 와서 두 차례 실패합니다. 아마 금년도 경제도 마이너스 한 4%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100만 톤의 식량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호우가 또 북쪽 함경도 지역을 덮쳤고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 겁니다. 외신은 간헐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민을 얼마만큼 옥죄어가지고 철리마도 아니고 말리마 운동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경직되게, 그들의 사실은 정치체제는 무너진 겁니다. 지금 장마당 경제가 8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마당은 시장 경제입니다. 이미 자본주의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의식을 지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손전화라고는 우리가 말하는 이 스마트폰이 북한에 약 600만 내지 700만 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봉쇄를 해도 신의주 단동을 통해서 중국과의 밀무역은 계속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심지어 북한에서 중국으로 단동으로 출퇴근을 해요. 제재를 하니까 마치 북한의 작업 현장처럼. 러시아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유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무역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중국이 필요하죠. 중국도 북한이 필요하죠. 왜? 지금 미국하고 무역전쟁 같지만 실제로는 기술전쟁이고 화폐전쟁이고 패권전쟁입니다. 소위 패권전쟁이 뭡니까? 21세기에서 22세기를 넘어가는 주도적 산업의 리더십을 누가 갖느냐? 이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발전적 헤게모니를 중국이 가지려고 하니까 미국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에 대한 모험적 아메리카 펄스주의에서 바이든의 정상적 국가의 모습 앞에 아마 김정은도 대단히 불안할 겁니다. 저희가 집권하면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핵은 무장을 했지만 이밥의 고깃국은 인민에게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인민대중 제일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배고픈 건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유엔이 제재를 5번 해서 큼지막한 제재를 계속 더 씌워놨잖아요. 5.24 조치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경제가 개발되겠습니까? 겨우 지금 돈벌이라는 게 외화를 찍어서 베푸는 거라든지 마약, 아편을 밀수하는 것 정도의 벌이, 그 다음에 원자재 좀 팔아먹는 것 정도죠. 무산 철광 같은 거, 아연 같은 거, 마그네사이트, 이런 상황이 앞으로 5년 더 지속되면 북한 권력은 스스로 붕괴될 겁니다. 그 붕괴 직전에 상식적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40살이 안 됐으니까 적어도 30년, 40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지금 북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체제 결속입니다. 체제 결속. 인민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에서 인민의 편에 서서 군부나
심지어 관공서에 여러 가지 압력단체들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과거에는 군들이 제 맘대로 그 관할 지역에서 각종 생산물을 탈취해 가거나 심지어 열차까지 털어가지고 군들의 생활 또는 그들의 매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 중반에 와서는 거의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민들은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지만 이미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 이미 대중 속에, 왜 95년부터 2000년까지 고난의 시기에 쌀이 얼마나 귀하고 경제가 얼마나 필요한 걸 그들이 느낀 세대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그들이 말하는 돈주라는 거죠. 돈주. 그들이 정치 권력과 다 결탁되어 있어요. 지방 권력과. 그것이 군부가 연계되어 있어요. 근데 군부가 다 지금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 행위가 어렵죠. 그러면 남조선에 대한 강경 노선을 통해서 거꾸로 미국 우리를 공격한다. 미 제국주의자가 우리를 침략한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봐라. 한미연합훈련이란 게 바로 공화국을 말살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다. 남조선이 이것을 동의했다. 우리한테는 약속하기를 한미연합훈련을 어쨌든 안 하기로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놓고는 자기들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좌파 정권을 북쪽의 김정은 정권이 싫어하는 이유도 니들을 내가 그만큼 도와줬는데 왜 우리한테 보답이 없냐, 하나도 제재를 안 풀었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고 우리 국격을 아주 파탄내는 그런 흉측한 짓거리를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김여정이가 앞니를 드러냈고 방앗거리고 바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상부의 어떤 지시를 받은 것 같은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얼마 안 가서 북한은 행동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니까. 심지어 미군 철수까지 전면에 이제 철수를 내놨으니까 모종의 그들이 말하는 협박적 과거의 서울 불바다론처럼 들고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각과 경각심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군이 보다 더 정예화되어야 되겠고 적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서 강군으로서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병대가 귀신을 잡아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나라의 안보가 걱정되면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부디 선거에 몰두해가지고 소위 네거티브 전략에 전념하고 미래의 훌륭한 인재를 뽑아내는데 망설이지 말고 북한의 전략이 이미 노출됐지 않습니까?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막아라든지 그것을 광고를 통해서 어느 지지도가 높은 후보자를 흠집을 내라든지 심지어 국정원 해체 운동을 사유화하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켜서 그 단체에서 합법적 투쟁을 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남조선 해방의 기본적 전략이 바탕에 깔려있고 전술적 변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단을 넘어서야 되고 통일국가로 가는 길이 멀다 하더라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위대한 유산이에요. 부디 어지러운 이 나라에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 국민이 좀 더 안보의 의식, 국방의 의식, 이 나라를 중심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한국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국을 만들어내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